예, 11주 2차 시 봅시다. 11주는 불평등은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논증적 글의 어떤 구조, 내용과 구조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조의 문제는 내가 1차 시에서도 특별히 그 분석을 하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장이 무엇이고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이고 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글의 구조를 함께 공부하자고 그랬는데,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하다가 1차 시에서는 뭐 그 얘기는 그냥 넘겼습니다. 칼럼을 네 컬럼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논증적 글의 어떤 구조를 취하고는 있지 않았어요. 칼럼 자체가 조금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제 제시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차 시에는 그런 점에 유의해서 보도록 합시다. 내용과 함께 글의 형식도 봐보지요. 일단 평등해야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건강 불평등과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요인들 연구는 사회역학 분야에서 선구적인 학자입니다. 이 리처드 월킨슨이라는 분이 지금 여기는 이제 소개하고 있죠. 이 부분은 이 저자 리처드 윌킨슨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 소득과 사회적 격차가 건강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다. 이런 주장을 펼쳐왔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 소득과 사회적 격차가 건강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다. 여기서는 이제 건강권의 문제와 이제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1차 시에서 LH 그 일부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개발 예정 지역에 투기를 하고, 이런 불법으로 그다음에 이제 투기 그 소득을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어떤 분노, 부패 구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 그 불평등의 문제,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불평등이라기보다는 불공정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죠.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LH 직원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어떤 정보를 그들은 그런 개발 정보를 만지는 위치에 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성실한 삶을 통해서는 내 집 하나를 마련하기 힘든 그런 어떤 이 불공정하고 또 불평등한 어떤 사회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리처드 윌킨슨은 이제 건강권의 문제와 연결해서 이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보면 리처드 윌킨슨은 평등한 사회일수록 평등한 사회일수록 전체 국민의 건강 수준이 높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불평등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등한 사회일수록 전체 국민의 건강 수준이 높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건 뭐가 있냐면요. 그럼 우리 지구상에서 인류의 삶에서 평등한 사회가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더 평등 지향적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옳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 구조가 좀 더 완화된, 그렇게 큰 지나치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은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처드 윌킨스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영국에서 공부를 했군요. 음, 2008년 이제 은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평등한 사회는 왜 더 건강한가? 공저자인 케이티 피켓과 평등 신탁 기금을 만들고, 그다음 평등에 건강하다, 건강 불평등 사회는 어떻게 죽이는가, 가난과 진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그 내용은 이 평등해야 건강하다에 들어있는, 이게 400페이지가 넘는 이제 번역본인데, 내가 밑줄 그어가면서 여러 번 읽었어요. 굉장히 내용이 우리가 그 뭐 수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 불평등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매우 그 요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장뿐만이 아니라 이게 주장이죠. 주장인데 그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리처드 윌킨스는 굉장히 많은 나라의 아주 많은 지역사회의 삶을 통계로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평등한 사회일수록,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일수록 전체 국민의 건강 수준이 높다는 이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이제 그런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를 넘어서 절대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지금 이제 2만 달러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되게 그런 모양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를 넘어서면 어느 사회나 빈곤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이 중요 사회 집단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이슈가 그 사회에서 환경과 건강 이슈가, 우리는 우리 사회는 지금 건강권의 문제는 크게 사실은 표면화되고 있진 않아요. 환경의 문제는 이제 뭐 폐플라스틱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 이슈가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아귀라고 하는 아귀찜, 아귀탕, 그 굉장히 좀 맛있는 그 생선이죠. 근데 그걸 그 위판장에서, 공판장에서, 수산물 공판장에서 샀는데, 사서 이제 그 집에서 요리를 해 먹으려고, 굉장히 싱싱했겠죠. 그랬는데 이렇게 배를 가르다 보니까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더라. 봤더니 그 아귀가 그 페트병, 그러니까 생수, 작은 거, 생수 페트병이 아기 뱃속에 있더라. 그래서 내장이 완전히 썩어 있는 상태로, 겉은 괜찮은데 그렇게 이제 바다에 머물다가 잡힌 아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그 온전 그 폐수를 이제 그 태평양으로 이렇게 흘려보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어, 이제 이 그 바다 환경이 엄청나게 오염 그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지금 염려가 이제 시작되고 있죠. 이 환경 이슈. 건강권의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차에 접어들어서 접어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이 건강보험 체제가, 공적 건강보험 체제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를테면 그 건강보험이 민간 건강보험 위주여서 이제 그 되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니까 저소득층 사람들은 그런 그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할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위 건강권에 이제 어떤 소외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공적 그 건강보험이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어서 그래서 특별하게 건강 이슈가 사회의 어떤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건강권까지 포함한 우리 삶에, 우리 일단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의 질을 논할 때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질병이나 어떤 이제 그런 뭐 어떤 병에, 그러니까 건강한 몸이 건강해야 다른 어떤 그 일상이 가능하니까 이 건강한 건강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삶의 질 전반과 관련해서 이 불평등의 문제가 얼마나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987년 당시 3,200달러였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20년간 6배 이상 성장했다. 그런 사이 민주화도 절차적으로 공고화되었고, 1987년 이제 민주화 대투쟁 이후에 소위 민주주의가 내용적으로는 일부 후퇴했다가 뭐 그런 경향도 있긴 하지만, 어떤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 절차적 민주화가 공고화되었다는 얘기는 뭐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이 이렇게 이제 급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 선거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뭐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선출하죠. 이것은 이제 아무도 지금 훼손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다져졌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걸 내가 이 자료를 만들 때가 뭐 한 1, 2년 된 모양인데, 요즘에 보니까 그 경제 규모,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포함한 교역 어떤 규모로 볼 때 우리가 12, 10, 10, 10등 이를테면 그 정도의 그 경제 대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도나도 앞다투 건강과 웰빙을 다투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는 정말 건강해졌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민주화 이후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단연 불평등이 심화된 거예요. 불평등이 심화, 불평등이 심화, 불평등이 심화됐다. 그러니까 1997년 세계화의 충격, 이건 이제 외환위기를 말하는 거죠. IMF 사태. 예,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했던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달러나 그 외부의 어떤 자본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감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어떤 지급할 여력이 사라져 버린 국가 전체의 어떤 부도 사태가 1997년 소위 IMF 사태를 말하는 겁니다. 국가 부도. 근데 그걸 이제 넘기기 위해서 IMF로부터 이제 자금을 빌어오면서 대신에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여야 됐죠. 구조조정안이 뭡니까? 이를테면 그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해고를 유연하게, 즉 자유롭게 하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 소위 쫓겨난 거죠. 기업이 살아야, 우선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추후라도 고용이 보장될 수 있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됐죠. IMF가 회복이 근무기 운동도 하고,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만, 어쨌든 회복이 되고,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보냈던 사람들을 다시 채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채용을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이제 채용이 이루어지냐면, 채용 시장이 그때까지는, IMF 이전까지는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년까지 보장되는 특별한 문제가 하자가 없다면, 그다음에 회사가 망해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IMF 사태에서 회복된, 외환위기 사태에서 회복된 이후에 채용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채용을 하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계약직의 채용 비중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시장에 나갔을 때 대략 한 45% 정도, 50% 가까이가 비정규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격차가 7, 80%한 100대 70 또는 100대 80. 그다음에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한 60대 60 내지 70% 정도밖에 이제 급여 수준을 본다면, 이렇게 엄청난 어떤 차별. 그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불안, 고용불안과 함께 경제적 어떤 이 위기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에 와 있는 것이 1997년 세계화의 충격 이후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바로 그것 때문에 종래 남성들의 영역에 여성들이 이제 고학력 여성들이 들어옴으로써 남성들은 이제 여성들과도 함께 경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가 적어졌는데 그 적어진 파이에도 이제 여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함으로써 전통적인 여성의 영역에는 남성들이 또 들어갈 틈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이 일정하게 여성들을 경계하게 된 저간의 사정이 바로 IMF의 어떤 충격파 이후에 경제적 불안과 고용 불안이 일상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더 부유해진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물론 이것은 뭐 IF 이후에만 생긴 현상은 아니죠. 본래 이제 산업혁명이 성공하고 영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신흥 부르주아지 계층이 즉 이런 자본가 계층이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가 뭡니까?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해 나가는 그러니까 오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 그런 어떤 체제가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의 그러니까 생산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죠.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어떤 생산물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것이 효율성의 추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생산성을 얼마나 이제 낼 수 있느냐, 성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얼마짜리다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인력 시장에서. 사람은 이제 생산을 위한 하나의 수단, 기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있어요. 그건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숙명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어서는 1997년 IMF 이후에는 바로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이런 거예요. 빈곤 문제는 이제 신빈곤 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거듭 말하지만 IMF 탄 맛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제 위기 탄 맛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어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소위 뭐 조선 시대는 어땠습니까? 조선 시대 500년 동안에 양반 계급은 뭐 한 10%는 됐을까요, 대강? 양반 계급은 병역 의무도 지지 않았어요. 납세 의무도 지지 않았어요. 오직 착취, 농민과 일반 백성들이 군림하면서 그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착취자로서 기능했던 게 조선시대 양반 계급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이제 일반 백성들이 농사 짓다 말고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켰던 게 조선시대죠. 어, 물론 이제 양반 계층은 학문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 삶의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거나 이런 어떤 내부의 질서를 유지한다거나 하는 문제를 담당했으니까 양반 계층 사대부 계층의 역할을 등골 브레이크라고만 폄훼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조선시대 양반들은 병역의 의무라든가 납세 의무를 전혀 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선시대의 농민과 일반 백성들은 엄청 가난하고 제때 밥을 먹지 못한 굶주림의 상태를 면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도 없었잖아요. 의학기술의 발전, 현대적 그런 근대적 의학기술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질병, 콜레라와 같은 질병이 휩쓸면 한꺼번에 10만 명 이상이 죽어버리는 그런 질병도 감당해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가뭄,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몰아치는 태풍이나 뭐 이런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때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거야.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에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 현재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이 뭐 훨씬 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죠. 당연히. 하여튼 그 다음에 과학 문명의 혜택을 아주 많이 받고 있고 그렇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난한 건 가난하고 불평등한 건 불평등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 진보란 게 뭡니까? 역사적 진보란 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진보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한국 사회가 97년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이 불평등의 문제가 더 심화됐다.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른 이혼율의 증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범죄, 빠른 속도로 강력범죄가 늘고 있고 10대의 임신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우울증 모든 지표가 97년 이전과 비교하면 훨씬 나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큰일이죠. 큰일입니다. 음. 자, 그래서 봅시다. 정부가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방치한다면 가난한 사회 구성원 일부를 기대수명의 차이만큼 감금하거나 사형대에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정부가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방치하면 그 정부가 무너지는 거죠. 다음번 선거 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 자신의 그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방치하지는 않아요. 다만 문제가 결국 세금의 문제겠죠. 세금의 문제와 징세라고 하는 것이 부의 이제 이 그 어떤 재분배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뭐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재산세가 6억이 넘어가는 경우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해서 좀 더 과세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공시지가가 6억 원이면 실질적인 그 부동산 가격이 한 1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5억 아파트는 아까 내가 1차 시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15억짜리 없어요. 아니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드물어요. 보세요. 평당 2천만 원 잡고 40평 아파트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얼마예요? 8억 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다 발라도 10억 원이면 충분해요. 10억 그저 40평 아파트에 10억 원이면. 그러니까 광주는 종부세를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강남에 해당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여당의 일부에서 특히 여당 일부에서 이 종부세를 6억 원에서 뭐 9억 원으로 6억 원이 아니라 9억 원이었나? 9억 원이었겠군요. 헷갈립니다.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린다거나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일반인의 삶과는 거의 무관한 소위 특권층의 그런 어떤 그 세금 문제를 이야기한다거나 이게 그러니까 이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변죽만 울리는 이런 접근을 보이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구매력 있는 중산층들이 비싸도 몸에 좋다는 웰빙 품목의 웰빙이란 것도 이제 지금 한물 유행이 넘어간 그런 이제 것이긴 한데 하여튼 먹거리, 유기농, 건강기능식품, 자연식을 찾고 명상이나 요가 등 웰빙에 열광하면서 지난 10년간 웰빙은 한국 사회 최고의 키워드자 성장 산업이 되었다. 기존의 모든 상품이 유행처럼 웰빙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TV에서 신문 등 미디어 프로그램에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넘쳐나고 이건 분명히 그러죠. 먹방과 TV에 보면 먹방
유튜브는 뭐 볼 것도 없고요. 유튜브는 신뢰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TV는 프로그램이 먹방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요리 프로그램 굉장히 많죠. 예. 그것은 결국은 그 시청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광고가 많이 붙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가 많이 붙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먹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런 뭐 연예인들 등장해서 뭐 음식 만들어서 먹고 그런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다음에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책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한 이 모두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또 한편 왜 스트레스성 질병이 들고 사회적 갈등이나 우울증, 일상적 폭력과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는 병들어가는 것일까? 그것은 건강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관점이 지나치게 표피적인 데다가 사회 환경적 차원과 탈맥락적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국내에서 건강과 사회적 환경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대체로 잘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병에 쉽게 걸린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정도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회적 환경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인과관계나 전달 메커니즘은 거의 연구되지 못한 게 한국의 상황인데, 이를테면 불평등에 대한 연구 또는 거시적 불평등에 대한 연구 또한 거시적이어서 그것이 어떻게 개인들에게 파괴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탐구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평등에 건강하다는 건강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과 불평등의 미시적 거시적 효과에 주목해서 사회적 환경이 나빠지면서 개인의 건강도 나빠지는 그런 어떤 소위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킨스는 이 분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불평등이라고 하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계층이 폭력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게 된다는 점을 여러 사회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 잘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병에 쉽게 걸릴 것이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이죠. 그런데 윌킨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평등이라고 하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계층이 폭력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게 된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평등해야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는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계층이 폭력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게 된다. 이런 것을 이런 이 주장을 여러 나라의 여러 지역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 사람의 주장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 그런 충분한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모든 계층이 폭력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평등이라고 하는 사회적 환경은 그러면 이제 3차 시에 가서는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예. 또 노래 음악을 한 곡 들읍시다. 너무 이쯤 되면 피곤해. 자, 자우림이 부릅니다. 25, 21. 예.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향기가
나이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은 없죠. 2차 시험까지 할게요.